청취자 여러분을 위한 오늘의 심층 분석 시작합니다. 오늘 저희 손에 들려있는 자료는요. 바로 구글의 모 회사, 알파벳의 2025년 4분기 실적 발표 녹취록이랑 1분기 슬라이드 자료예요. 네, 아주 따끈따끈한 자료들이죠. 보통 이런 자료 보면 숫자만 잔뜩 있어서 머리 아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 자료는 좀 달라요. 단순히 매출이 얼마고 이익이 얼마다 이걸 넘어서요. 세계 최대 기업 중 하나가 인공지능이라는 이 거대한 파도에 회사의 모든 걸 걸고 있다는 게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나거든요. 맞습니다. 거의 모든 문장에서 AI, 제미나이가 언급될 정도죠. 과연 이 천문학적인 투자는 뭘 의미하는지, 그리고 이게 결국 청취자님 일상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 핵심을 한번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선 가장 눈에 띄는 숫자부터 시작해 볼까요? 2025년 연간 매출이요. 네. 사상 처음으로 4천억 달러를 돌파했어요. 와, 정말 감도 잘 안 오는 규모의 숫자죠. 네, 이 돈이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지 먼저 그건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그게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이죠. 이 거대한 매출을 이끄는 엔진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세 가지요? 첫째는 역시나 알파벳의 심장, 검색입니다. 전년 대비 17% 성장하면서 여전히 굳건하다는 걸 보여줬죠. 와, 검색은 이제 끝물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았는데 전혀 아니었네요. 오히려 AI 덕분에 더 강해지고 있어요. 그 얘기는 잠시 후에 하고요. 네, 두 번째 인지는 유튜브입니다. 광고랑 프리미엄 구독, 이걸 합쳐서 연간 매출이 6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60억 달러. 그때 기업 하나가 그냥 유튜브 안에 있는 셈이죠. 그러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인 건 클라우드예요. 매출이 무려 48%나 급증해서 연간 700억 달러 규모로 커졌어요. 48%요? 정말 놀라운데요. 네, 근데 클라우드 분야는 미래 계약금을 뜻하는 수주잔고가 더 중요하다고들 하잖아요. 그건 어느 정도인가요? 핵심을 정확히 짚으셨네요. 그 수주 잔고가 무려 2,400억 달러에 달해요. 2,400억 달러. 네, 이미 앞으로 벌어들일 돈을 엄청나게 확보해뒀다는 뜻이라 이 성장세가 그냥 반짝하는 게 아니라는 걸 명확히 보여주는 지표죠. 1분기 자료를 봐도 이런 흐름이 연초부터 구전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2025년 내내 정말 강력한 성장 모멘텀을 유지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4천억 달러라는 엄청난 매출 뒤에는 검색, 유튜브, 클라우드 이 세 개의 엔진이 아주 튼튼하게 버티고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실적 발표 녹취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이 모든 엔진을 움직이는 단 하나의 연료가 있는 것 같아요. 바로 AI,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제미나이죠. 맞아요. 이제부턴 제미나이가 그냥 단순한 기술 이름이 아니라 알파벳이라는 회사의 운영체제, 그러니까 OS가 되어가고 있다고 봐야 해요. 회사의 운영체제요? 네, 순다르 피차이 CEO가 풀스택 AI 접근법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단계별로 뜯어보면 알파벳의 전략이 아주 선명하게 보입니다. 풀스택이라면 기초부터 응용까지, 그러니까 A부터 Z까지 전부 다 직접 하겠다는 의미죠. 바로 그거예요. 가장 아랫단계인 인프라부터 보면 자체 개발한 AI 반도체인 TPU랑요. 네, TPU. 그리고 시장의 최강자인 엔비디아 GPU를 둘 다 쓰고 있어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생기는 거죠. 잠깐만요. 보통 자기들 칩이 있으면 그걸 밀어주는 게 일반적이지 않나요? 왜 굳이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엔비디아 칩까지 대규모로 쓰는 거죠?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이걸 일종의 하이브리드 전략으로 이해하면 쉬워요. 비유를 좀 하자면요. 네. 엔비디아 GPU는 아주 성능 좋은 만능 공구 세트 같은 거예요. 어떤 작업이든 유연하고 강력하게 처리할 수 있죠. 반면에 자체 제작한 TPU는 구글 검색 같은 자신들의 핵심 서비스를 위해 만들어진 초정밀 맞춤 공구인 셈이에요. 특정 작업에 최적화된. 네, 특정 작업 하나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속도와 효율성을 보여주죠. 이 두 가지를 함께 쓰면서 유연성과 압도적인 성능,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계산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네요. 상황에 맞는 최적의 도구를 골라 쓰겠다는 거군요. 그렇죠. 인프라 얘기가 나온 김에 그 유명한 설비 투자, 케이펙스 얘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2026년에 계획된 금액이 1,750억에서 1,800억 달러. 이건 정말 천문학적인 숫자거든요.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업계를 선도하는 자신감의 표현일까요? 아니면 오히려 경쟁사에 뒤처졌다는 불안감 때문에 서두르는 일종의 방어적인 움직임일까요? 아마 그 두 가지가 섞여 있다고 봐야겠죠.
하지만 발표 내용을 보면 자신감 쪽에 더 무게가 실려 있어요. 그런가요? 네, 이건 단순히 데이터 센터 몇 개 더 짓는 수준이 아니에요. 다가올 AI 시대의 전력망을 까는 것과 같은 아예 이 판의 인프라 자체를 장악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읽힙니다. 판을 장악하겠다? 심지어 인터섹트라는 데이터 센터 회사 인수 의혹까지 내비쳤으니까요. 인프라라는 토대 위에 그럼 이제 AI 모델이 올라가겠군요. 네, 그 위에는 제미나이 3 프로 같은 최신 모델이 있죠. 이전 모델보다 하루에 3배나 많은 데이터를 처리할 정도로 성능이 향상됐다고 하고요. 3배나요? 그런데 더 흥미로운 건 프로젝트 지니 같은 모델이에요. 아, 저도 그거 보고 정말 놀랐어요. 사용자가 텍스트나 이미지로 명령하면 실시간으로 상호작용 가능한 가상세계를 만들어주는 기술이죠. 정말 공상과학 영화 같던데요. 근데 이런 기술이 당장 우리 삶에 어떤 실용적인 쓸모가 있을까요? 그냥 멋진 기술 시연으로 끝나는 건 아닐지 궁금해요. 이걸로 구글 지도에서 가상 투어를 만들어준다거나 아니면 게임 개발자들을 위한 도구가 되는 건가요? 둘 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초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게임 개발자들이나 컨텐츠 크리에이터들이 가장 먼저 활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죠. 아,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구글 지도와 결합해서 내가 가볼 곳을 미리 가상으로 체험하거나 온라인 쇼핑에서 옷을 가상으로 입어보는 등 활용 분야는 정말 무궁무진해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 모든 인프라와 모델의 최종 목적지는 결국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제품으로 연결됩니다. 그렇죠.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가 체감할 수 있어야 의미가 있으니까요. 제미나이가 적용된 제품들의 성과는 좀 어떤가요? 우선 검색부터 보면요. 검색창 상단에 AI가 요약해주는 AI 개요나 대화형 검색인 AI 모드가 대표적이에요. 네, 저도 써봤어요. 이걸 도입하고 나서 사용자들이 더 길고 복잡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고 음성이나 이미지 검색 사용량도 크게 늘었다고 해요. 오, 하나우드 고객의 75%가 이미 AI 서비스를 쓰고 있고요. 유튜브에서는 100만 개가 넘는 채널이 AI 창작 도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100만 개요? 네. 제미나이 앱 자체의 월간 활성 사용자도 7억 5천만 명을 돌파했으니 그 확산 속도가 어마어마하죠. 와, 정말 검색부터 클라우드, 유튜브까지 알파벳의 거의 모든 서비스에 제미나이가 깊숙이 스며들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 모든 놀라운 기술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 이걸로 정확히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는 걸까요? 바로 그게 핵심이죠. 수익화 전략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뉘어요. 두 갈래요? 첫 번째는 아주 명확한 직접 수익화예요. 구글원, 유튜브 프리미엄 같은 구독 서비스 유료 가입자가 3억 2,500만 명에 달하고요. 네. 기업용 제미나이는 출시 4개월 만에 2,800개가 넘는 기업에 800만 개 이상의 유료 라이센스를 판매했습니다. AI 기능을 상품처럼 직접 파는 거죠. 구독이랑 기업용 라이센스 판매. 이건 이해하기 쉽네요. 그럼 다른 하나는 뭔가요? 결국 알파벳의 본업인 광고랑 관련된 걸 텐데요. 네, 바로 간접 수익화, 즉 기존 서비스를 AI로 강화해서 돈을 버는 방식이에요. 대표적인 게 광고죠. 광고. 예전에는 가족여행에 좋은 조용한 바다 근처 가성비 숙소 추천해줘 처럼 복잡하고 미묘한 검색어에는 딱 맞는 광고를 붙이기가 어려웠어요. 그렇죠. 너무 길고 복잡하니까요. 하지만 제미나이는 이런 검색어의 진짜 의도를 파악해서 가장 정확한 광고를 연결해 줄 수 있게 된 거죠. 화장품 회사 로레알 같은 경우는 이미 이 기술로 큰 광고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하고요. 아, AI가 사용자의 의도를 더 잘 이해하니까 광고 효율이 높아지고 그게 결국 수익으로 이어진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클라우드도 비슷하겠네요. AI라는 강력한 무기를 제공하니까 고객들이 더 큰 계약을 하게 되는 유인책이 되는 거고요. 정확해요. 실제로 클라우드 고객들이 AI를 쓰면 쓰지 않는 고객보다 1.8배나 더 많은 구글 클라우드 제품을 사용하게 된다는 데이터도 있어요. 1.8배나요? 네. AI가 그냥 추가 기능이 아니라 전체 클라우드 사업을 이끄는 기관차가 된 셈입니다. 실적 발표에서 에이전트 이커머스와 범용 상거래 프로토콜이라는 개념이 나와서 아주 흥미로웠어요. 네, 저도 그 부분이 인상 깊었습니다. 좀 어렵게 들리는데 이게 결국 AI가 우리 대신 쇼핑을 해주는 미래를 말하는 거 맞죠? 맞습니다. 이걸 좀 더 쉽게 비유해 볼까요? 지금은 우리가 쇼핑몰마다 회원 가입하고 로그인하고 결제 정보를 일일이 입력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엄청 번거롭죠. 비밀번호도 다 다르고. 범용 상거래 프로토콜이라는 건 마치 모든 AI 에이전트들이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만능 신용카드 같은 걸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AI를 위한 만능 신용카드요? 네. 어떤 쇼핑몰에 가든 이 표준 규약에 따라 내 AI 비서가 나를 대신해서 안전하고 간편하게 결제를 처리해 주는 거죠. 아, 비유가 아주 확실하네요. 그럼 제가 그냥 AI한테 이번 주말 캠핑 가는데 4인 가족 기준으로 필요한 물품들 내 예산 안에서 제일 싸고 좋은 걸로 주문해줘라고 말만 하면 네. AI가 알아서 여러 사이트 비교하고 주문, 결제까지 다 끝내준다는 거군요. 네. 이건 정말 온라인 쇼핑의 판을 바꾸는 얘기네요. 네, 새로운 차원의 시대가 열리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장밋빛 미래만 있는 건 아닐 거예요. 분명히 도전 과제도 있겠죠. Q&A 세션에서 나온 날카로운 질문들은 없었나요? 물론 있었죠. 가장 큰 고민거리로 언급된 게 컴퓨팅 용량 부족 문제였어요. 컴퓨팅 용량 부족이요? 네. 내부 서비스와 외부 클라우드 고객들의 AI 수요가 그야말로 폭발하고 있는데 그 속도를 데이터 센터 짓고 반도체 칩 확보하는 속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잠깐만요. 그건 좀 충격적인데요. 사실상 돈이 무한대에 가까운 회사가 돈이 있어도 수요를 감당할 인프라를 제때 못 짓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단순한 도전 과제가 아니라 거의 위기처럼 들리는데요. 만약 이 격차를 계속 못 줄이면 어떻게 되나요? 알파벳의 AI 성장 엔진이 통째로 멈춰설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그 천문학적인 설비 투자를 집행하려는 거고요. 그건 수요를 따라잡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이라고 봐야 합니다. 아, 또 하나 흥미로운 질문이 있었는데 유튜브 광고 매출 성장률이 9%로 시장 기대치에 살짝 못 미쳤다는 지적이었어요. 오, 그건 좀 의외네요. 유튜브는 잘 나가는 줄 알았는데요. 여기 아주 재미있는 이면이 있어요. 분석가들이 왜 광고 성장이 기대보다 낮냐고 물었더니 경영진의 답변이 흥미로워요. 뭐라고 답했나요? 사용자가 광고가 나오는 게 불편해서 유료인 유튜브 프리미엄으로 전환하면 당장 광고 매출은 줄어들어요. 그렇죠. 광고를 안 보니까요. 하지만 구독 매출이 늘어나면서 회사 전체의 이익은 오히려 더 커지는 구조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광고 매출이 줄어드는 게 꼭 나쁜 신호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군요. 사업 모델이 정말 복잡하게 얽혀 있네요. 마지막으로 경쟁사에 대한 우려도 있었어요. 다른 회사가 갑자기 훨씬 뛰어난 AI 모델을 내놓는 LLM 추월, 즉 리플로깅이 일어나면 어떡하냐는 질문이었죠. 네, 그럴 수도 있죠. 여기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혁신 속도를 강조하면서 자신감을 보였어요. 우리의 데이터와 인프라, 그리고 인재가 있는 한 계속해서 가장 빠른 속도로 발전할 테니까 걱정 없다는 태도였죠. 자,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청취자님께서 어떤 핵심을 가져가면 좋을까요? 제 생각엔 3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첫째, 알파벳은 이제 AI 우선 기업으로의 전환을 끝냈어요. 이제는 회사의 모든 미래를 AI라는 한 바구니에 담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건 역사적인 전환 과정에 있다는 신호죠. 둘째는 역시 규모인 것 같아요. 한 해 수천억 달러를 벌어들이면서 동시에 미래를 위해 다시 수천억 달러를 투자하는 계획. 이 스케일 자체가 다른 경쟁사들을 압도하는 가장 큰 무기인 것 같고요.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단순히 더 똑똑한 챗봇이나 새로운 기능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네. 우리가 정보를 찾고 콘텐츠를 소비하고 심지어 물건을 사는 방식 그 자체를 뿌리부터 바꾸려는 거대한 움직임이라는 걸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분석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님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어요. 네. 오늘 저희는 AI가 우리를 대신해 쇼핑해주는 에이전트의 미래를 엿봤잖아요. 그렇다면 그 다음은 뭘까요? 여행 계획을 대신 짜주는 프로토콜, 우리의 건강 데이터를 분석하고 관리해주는 프로토콜. 어쩌면 진짜 질문은 알파벳이 앞으로 얼마나 더 커질까가 아닐지도 몰라요. 진짜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디지털 생활, 나아가 우리 삶의 선택권을 이들이 만든 자율적인 AI 에이전트에게 과연 어디까지 맡기게 될 것인가? 아주 중요한 질문이네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다음 실적 발표가 아니라 청취자님 각자의 일상 속에서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